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그리고 유럽 및 서방 진영 사람들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 자신을 확인하겠던 예전의 일화 하나가 다시 유럽 오스트리아 언론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잊혀졌던 얘기이기도 하지만요, 너무나도 유명했던 일화입니다. 이는 한국의 경제체제를 바꾼 사건이기도 하고요, 이 순간부터 한국인들은 이 강점을 인지하고 이를 무기로 싸워왔던 것 같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짜이퉁은 1993년 6월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찾았던 이건희 전 삼성 회장 그리고 캠핀스키 호텔에서 열렸던 삼성 신경영회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삼성을 그리 좋아하지도 않고요. 이건희 회장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도 않지만 이 회의 때 남긴 그의 말은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혁신을 위해 달리겠다는 의사 표현이기 때문인데요. 결국 내가 변해야 한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야 한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 나는 앞으로 5년간 이런 식으로 계약 드라이브를 걸겠다. 그래도 바뀌지 않으면 그만두겠다. 10년을 해도 안 된다면 영원히 안 되는 것이다. 바로 이건희 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남긴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삼성이 팔았던 물건들은 사실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싸구려 상품이었습니다. 카피할 뿐 혁신은 볼 수 없었고 단지 값이 싸서 사준다는 식이었죠. 또 우리 대기업이 성장한 것은 냉전 시대의 미국의 전략에 따라 한국 물건을 많이 사준 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크푸르트 신경영회를 기점으로 삼성은 혁신 기업으로 변했고 제2의 도약을 하게 됩니다. 지식 기반의 산업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기업에 가지고 온 시기가 이 시기죠. 그러니까 한국이 싸구려 상품을 수출하는 개도국 이미지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불과 몇 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혁신을 성공시키며 한국 사회에 혁신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말해준 것이 삼성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인들은 혁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죠. 삼성에서 나온 많은 인력들이 다른 기업으로 들어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도약하기 위해 삼성이 그때 했던 것은 바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구글이나 애플처럼 창의적인 사고와 뛰어난 안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바꿔야 하면 변하는 모습을 언제든지 보여왔죠. 그런데 이런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은 쉽게 바꿀 수 있고 체질 개선을 빠르게 할 만큼 속도전에 강한 나라입니다. 이는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소개해드릴 신문 기사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비엔나 신문은 변화하고 바꿔라는 제목의 기사를 2021년 6월 18일 썼던 적이 있었는데요. 변화와 스피드는 바로 한국 경제의 성공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한국 경제의 강점을 이 두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외국에 오래 살면서 그리고 기업 통역을 많이 해보면서 느낀 점은 한국은 정말 이 두 가지의 재능이 뛰어난 나라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부족한 모든 것을 커버해왔죠. 외국 기업 방문 후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 일단 걱정이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직업병이죠. 맨날 좋은 곳만 가서 좋은 것만 보니 그리 걱정이 되는 것도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지난 10년 동안 늘 걱정만 했던 것 같습니다. 도저히 경쟁할 수 없을 듯도 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합니다. 지금의 결과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한국이 돈과 자원이 없어 먼 미래를 바라보고 일찍부터 차근차근 지속적으로 준비해오지는 못했지만 한국은 바로 변화와 속도라는 재능으로 이 모든 난관들을 극복해왔던 것이죠. 오늘은 이 비엔나 짜이퉁이 보도하는 내용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기 위해 독일이 그동안 얼마나 대단한 행보를 보여왔는지 이를 설명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잠깐 독일 제조업이 보여온 혁신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이 대단한 선진국들의 장점을 변화와 스피드로 극복한 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기사 내용 전달보다 제 경험과 냅셜이 줄을 이룬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마 10년 전 정도 되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대중소협력재단에서 예전 6대 뿌리산업 혁신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당시 한국에서 뿌리산업 업종에 종사하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독일의 혁신기업에서 연수를 받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독일 같은 공업국가에 뒤져있던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용접이었죠. 사실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저도 당시 프로젝트에 참여해보니 용접이 정말로 엄청난 고난도 기술이더군요. 용접하시는 분들 내에서도 서로 용어를 잘 모를 정도로 어렵고 물리, 화학 등 엄청난 전문 지식이 녹아있는 분야가 바로 용접입니다. 당시 방문했던 기업이 독일 히든 챔피언 기업 중 유명한 클로스라는 회사였는데요. 한국 히든 챔피언 관련 다큐에서도 몇 번 소개가 되었던 곳이죠.
이 회사의 용접 로버트는 독일의 유명한 로봇 업체 쿠카와도 경쟁을 하는 곳인데요. 아직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당시 프레젠테이션 일부가 끝났는데 모두가 기가 막혀 있고 입을 다물지 못했었죠. 아크 용접을 할 때 이곳은 디지털로 제어해가며 용접을 하는 장비들을 이미 선보였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더 섬세하고 낭비가 없으며 무엇보다 짧은 시간 안에 용접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용접하는 양이 정말 엄청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독일은 예전 굴뚝산업 시대의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일 생산 현장을 돌다 보면 많은 장비 회사들은 기술과 디지털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독일은 우리보다 이렇게 일찍 디지털 기술에 주목했을까요? 이 독일 장비 업체들과 기업들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아무리 연구 개발비를 많이 늘리고 투자해도 더 이상 성능이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기술의 한계에 올라온 것이었죠. 그때 이런 효율성을 보장해주는 것들이 나왔는데 바로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밀림머신과 레이저 용접을 자랑하는 트럼프도, 그리고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클로스와 쿠카도 자신들의 한계를 디지털 기술로 뛰어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 생산 현장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어해가며 이렇게 디지털 기술로 첨단화해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웃긴 것은 클로스 같은 회사는 자신들이 산업 4.0을 하고 있어도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냥 했던 거죠.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며 성능을 높여온 곳이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이 소프트웨어 제어를 통해 제조업 혁신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전 자동차 업계가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것은 투입되는 연료량을 최적화시키는 것이었죠. 이를 메커니즘 물리적으로만 해결하기에는 적절한 양을 제어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이라고 해서 짧게 ECU라고 부르는 칩을 탑재해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점화 타이밍, 엔진 회전 속도 등 자동차의 핵심 기술들을 소프트웨어로 제어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를 제일 처음 시도한 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폭스바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쉬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자동차 납품업체 보쉬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ECU를 도입한 곳은 폭스바겐의 납품업체 보쉬의 부품이었습니다. 당시 연료 분사 정도만 제어하는 기능을 했죠. 그 후 독일 자동차 벤츠, 포르쉐 등에 탑재되게 되었죠. 그때 탑재된 것은 골랑 하나였는데요. 많은 엔지니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어를 하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고급 프리미엄 브랜드에 100개 이상의 ECU가 탑재가 될 겁니다. 물론 보시면 원래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어하는 목적은 연비 효율에 초점을 맞췄지만요. 안전을 중시하기 시작하면서 드라이빙 보조 역할부터 해서 변속기 제어, 조향 등 차량의 기능들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왔죠. 즉 소프트웨어로 제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탑재되는 이슈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차량에 인스톨되는 소프트웨어의 숫자도 많아졌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존하는 최강의 내연기관 자동차는 역시 벤츠입니다. 벤츠의 S클래스는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ADAS를 갖추고 있습니다. S클래스는 늘 벤츠의 최첨단 기능을 선보여 왔는데요. 예를 들어 최초로 에어백을 도입했고 1995년에 이미 세계 최초 전자식 주행 안정 프로그램 ESP, 1996년 브레이크 어시스트 시스템 BAS를 세계 최초로 선보입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게 바로 벤츠죠. 현재는 벤츠가 운전자 눈꺼풀 움직임을 모니터링해서 운전 중 졸게될 경우 경고를 하는 마이크로 슬립 경고 기능을 탑재하고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한 자동차 제어에 대해서는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여러 부품에 따라다닐 정도로 미국보다 훨씬 독일이 앞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에 반해 한국은 의미 있는 ADS가 탑재된 시기는 5세대 그랜저 때부터입니다. 5세대 그랜저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판매되었던 차종이죠. 독일은 이렇게 꾸준히 소프트웨어를 기존 산업에 탑재하며 세계 시장을 선도해왔고 결국 제조업이 나아갈 길이 디지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산업 4.0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꾸준히 비용 발생 요소를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화해왔고 디지털과 융합을 시도해왔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자신들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도 산업 4.0 패러다임을 구현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클로스 같은 기업들도 있던 것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가는 시도를 꾸준히 해오며 절대 강자의 자리를 유지했던 독일은 다른 나라가 자신들의 위치를 감히 넘보지 못할 것이라고 과신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독일은 이미 가전을 포기하고 있었기에 이 분야에서는 삼성과 LG가 또 다른 디지털 기술을 투입 새로운 프리미엄 제품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특히 수요를 감각
감각적으로 빨리 예측해 미리 생산해 놓아야 하고 시장 포지션을 잡아야 하는 오너가 책임을 지고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하는 전자제품에는 독일은 주춤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는 독일이 인지하고 있던 분야였죠. 독일은 이미 기존 제조업의 막강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이런 모습에 예민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전기차 시대에 들어와 한국 자동차의 행보를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기차에 대한 개념이 전자제품의 성격이 강해지면서 전자제품의 생리를 잘 아는 한국에게 위협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전기차의 성공은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한다고 독일 언론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해도는 현저히 한국에 비해 떨어지죠. 전기차 시장은 완전 다른 시장이고 소비자들의 인식 자체도 다릅니다. 그래서 아직 소비자들의 니즈가 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인 것이죠. 여기서 현대는 아이오닉5로 감각적인 상품을 선보였고요. 독일은 소프트웨어에 집착을 해 ID3, ID4 같은 전기차를 내놓습니다. 위에서 잠시 그랜저 5세대를 언급해드린 것처럼 한국은 늘 독일보다 제조업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탑재하는 데 늘 뒤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테슬라가 통합 ECU를 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차 성능을 높였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통한 자동차 제어 기술은 세계 최고가 테슬라죠. 자고 일어나면 하드웨어가 업그레이드되는 이 기능은 통합 ECU를 꼭 필요로 합니다. 테슬라는 다른 업체들보다 최대 6년에서 3년 정도 앞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통합 ECU가 중요한 것은 전기 자동차에 브레인을 넣는 일이기 때문이죠.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통합 과정 중에 로직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자동차에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겁니다. 이런 테슬라의 행보를 보자 독일은 정말 깜짝 놀랐죠. 특히 소프트웨어만으로 자동차 성능을 높인 테슬라를 보고 정말 놀란 겁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는 메커니즘보다 IT 제품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이죠. 이는 마치 미국의 독일 축구가 5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갑자기 5대 6으로 역전당한 꼴인 겁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등장은 독일을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독일은 벤츠가 엔비디아와 폭스바겐은 자력으로 통합 ECU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테슬라는 물론 독일 기업에 비교해도 소프트웨어 및 통합 ECU 개발에 앞서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우리는 OTA 기능이 안 되는데 폭스바겐은 이미 이를 부분적으로나마 구현했습니다. 역시 기술은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독일이 한 수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800V 기술을 아이오닉5에 탑재시켰고요. 한국 산업의 강점 배터리를 무기화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뒤따라가기만 했던 기술을 커버하기 위해 디자인을 강화시켰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자동차 디자인으로 컨셉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러나 이에 반해 폭스바겐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연장선에서 전기 자동차 디자인을 뽑았고요. 아이오닉5는 실내 공간부터 기본 컨셉을 완전히 새롭게 했습니다. 전기 자동차 시대의 새로운 모양의 자동차를 선보인 겁니다. 변화의 폭을 더 넓게 본 것이죠. 독일이 기술에 집착하는 동안 전기 자동차 시대의 디자인 개념도 새로워야 한다는 것을 미리 간파했고 이를 통해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을 커버한 작품을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 아이오닉5가 파워트레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독일의 프리미엄 자동차에 비해 뒤지지가 않는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변화와 속도, 이 강점들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은 우리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다른 강점으로 약점을 상쇄시켜 상품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를 사물의 고정 기능의 극복 능력이라고 하고 쉽게 얘기해 창의력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비엔나 신문이 얘기하는 기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엔나 신문의 토마스 자이퍼르트 편집장은 한국의 이런 변화와 스피드에 성공의 열쇠가 있다 주목하며 이건희 회장의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는 말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 말을 하기 위해 삼성그룹의 최고 매니저들을 캘리포니아 아트센터 컬리지 디자인에 보냈고 어떻게 혁신적인 디자인을 해야 할지 고민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에 따라 삼성의 디자인 스튜디오는 도쿄, 북경, 델리, 런던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삼성의 디자인은 양을 강조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삼성 제품의 디자인이 만들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삼성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변화에 있어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국 경제에 알게 한 것이죠. 현대의 아이오닉5도 이런 영향을 받아 자동차 디자인을 무기로 삼게 된 듯 보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디자인에 집착하고 있을까요? 기술 그 자체는 언제든지 중국에 따라잡힐 수 있으니 창의력과 새로운 디자인으로 늘 고급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는 제 주장이 아니라 기사가 이런 설명을 조금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삼성은 경쟁하고 있고 소니는 그 존재감이 미비하다고 설명하고 있죠. 이를 두고 신문은 한국의 마법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삼성 성공의 비밀은 빨리빨리 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를 독일어로 슈넬, 슈넬, 빨리빨리라고 그 뜻을 설명하고 있죠. 매체는 이 빨리빨리라는 모토로 한국은 애플을 따라잡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리빨리 문화를 도입해 진격해오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중국의 샤오미와 화웨이는 삼성 보고 배우기를 한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빠른 변화와 스피드에 디자인과 창의력을 불어넣으며 차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체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1970년대 텍스틸 산업부터 시작한 한국 경제사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기사 내용은 모든 분들이 아시는 내용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는 다른 예를 들어 짧은 순간 한국이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분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기간 진단키트를 제공하며 한국의 바이오테크 분야는 파워풀한 성장을 선보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아주 짧은 기간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국인의 스피드에 대해 놀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스피드로 극복해왔다는 것은 그만큼 주도적이지 못했다는 말도 됩니다. 자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늘 위기가 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낮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충분히 변화해왔으며 바뀌는 새로운 시대에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왔던 나라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생존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나라인 겁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